북방으로 가봅니다. 유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아주 위대한 장수 중에 한 명인 공손찬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이 사람은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무장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 토벌의 공헌으로 백마장군으로 불렸습니다. 거의 뭐 1만 군대의 기병을 거느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결과가 좋지 않았죠. 정치력, 통치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지역을 거의 이 사람이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주목 유가 원래 그 지역에 아주 큰 인물이었고, 이 사람은 원래 황족이란 말이에요, 유가. 그러던 과정에 공손찬이 여기서 거의 만기의 기병을 거느렸기 때문에 기주와 유주에 걸쳐서 꽤 큰 세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때 그 기주 지방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원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소와 공손찬이 한판 세력을 겨루게 되죠. 원소와 공손찬이 싸웠던 전투를 개교 전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마 장군으로 유명했던 공손찬이 원소의 군대한테 지게 됩니다. 근데 원소의 군대는 기병이 별로 없고 보병 군대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기병대와 보병대가 싸우면 거의 백전백승 기병대가 합니다. 특히 벌판에서 싸울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병대가 아무리 많아도 거의 5만 명의 보병대가 있다 하더라도 5천 정도의 기병이면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기병대 위주의 공손찬이 보병대 위주의 그때 장군이 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지게 됩니다. 왜 졌을까 따져보면 이 국이라는 사람한테 있어요. 국이라는 사람은 서량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비록 보병대의 장수지만 기병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마 제대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평원 지역에서 특히 기병과 어떻게 싸워야 되냐, 그런 어떤 기병을 이길 수 있는 계략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기병대가 보병을 자유롭게 이기는 건 등자가 발명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등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실 기병대하고 보병대가 어찌 보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기중의 전역을 석권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중장 보병이 능력이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등자가 아직 발명되지 못했었고, 그래서 공손찬의 기병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 다음에 공손찬은 어디로 가냐면 역경성이라는 데로 틀어박힙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3년을 농성을 해요. 왜 이 사람이 기병대가 한 번 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에 틀어박혔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옹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역경성과 역경루가 대단했다고 해요. 10중에 참호가 있고 참호 뒤에는 5, 6장 정도의 높이의 벽과 막루만 수십개였다. 그래서 공손찬이 거주하는 중앙의 막루는 특별하게 건축해가지고 높이가 10장, 23m가 넘었고 그 위에 고충 두각을 세웠다. 그리고 군량 및 300만 섬을 쌓아두고 장기전에 대비했다. 이대로 버티다 보면 뭔가 천하가 변화하지 않겠어? 내가 뭔가 변화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공손찬은 큰 소리 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버틴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공손찬은 싸움은 잘했는데 뭔가 아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가서 싸웠어야지 왜 이 기병을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성에 틀어박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조 얘기를 또 해보죠. 자, 동탁과 함께 했었던 조조. 자, 그러다가 산동군의 어떤 발기인에 가담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산동군과 동탁이 사실은 한번 싸워야 되는데, 산동군은 동탁과 싸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나 동탁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동탁과 싸워가지고 내가 있는 장수들, 군사들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별 수천 기밖에 없었는데 그 수천 기 병사들을 데리고 동탁하고 싸웠다가 깨져요. 그러고 나서 그 병사들을 다 잃고 진류로 갑니다. 진류에 자기 세력 이번에 가가지고 거기서 재산을 다 헐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군사들을 모으고 새로운 어떤 세력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조의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남양 지역에 있었던 원술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회하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곳에서 세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조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지원하에 20살 때부터 관리로 등용을 했고, 또 나중에 진료에서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능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천하를 거의 다 먹을 직전까지 갔고, 뭐 대단한 인물인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이 조조라는 사람을 간웅이라고 욕해요. 아,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인공 유비와 그 삼형제 또 제갈량을 영웅이라고 취하고 유비를 효웅이라고 부른 반면에 조조는 간웅이다라고 했던 그 근거로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백사 살해 사건입니다. 여백사가 조조를 보호해줬는데 그거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친구였던 여백사 일가족을 몰살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서주백성 참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승이 이 서주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수 갚는다고 서주로 쳐들어가서 5만 명의 서주 백성을 참살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조조란 사람이 간웅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백사 살해 사건이 뭐냐? 자, 조조가 동탁한테 깨지고 군사들을 다 잃고 막 도망가는 와중에 여백사라고 하는 아버지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백사가 이 조조의 꼴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쉬게라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백사는 시장을 보러 간다고 갔어요. 근데 조조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문간방에서 막 칼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를 죽이려 하나 보다. 이때 조조는 간이 되게 작았었던 거예요. 칼 가는 소리만 들려도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 나가서 부엌에 가서 거기서 여백사의 일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쪽 편에 뭐가 있었냐면 돼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사의 식구들은 손님을 대접을 한다고 돼지를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미 사건을 벌어졌고 여백사의 가족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조조는 안 되겠다라고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다가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여백사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여백사를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조조가 나쁜 놈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백사가 사실은 되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원수처럼 대했던 거죠. 조조의 실수가 분명하죠. 자, 그럼 또 하나의 사건이었던 서주백성 참살 사건은 어떻게 됐냐를 보면 자,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서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주에서 꽤 많은 식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때 유비가 서주목으로 왔습니다. 원래는 유비는 뭐 벼슬을 받을 만큼 이렇게 뭔가 세력도 없었는데 공손찬이 서주의 도겸음하고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주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공손찬한테 한 3천 군사를 빌려가지고 서주로 갔더니 서주의 도겸이 나이도 많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서주 도겸이 바로 죽었고 그래서 서주를 이제 얼떨결에 떠안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사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이 재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조승이 식소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이었던 연주로 막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승이 재산일 많으니까 도적들이 가가지고 당연히 조승을 해치우고 재산을 훔쳐간 거죠. 이제 그 소식을 조조가 듣게 됩니다. 그 도적대의 출신이 어디냐? 아, 서주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주 백성들 가만할 수 없다. 그래서 군사들 이끌고 가가지고 서주를 공략을 하죠. 당시에 서주를 지키고 유비는 이 조조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패해서 도망가고 서주 백성 한 5만 명을 싹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무리하게 죽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조조를 이제 변명을 해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정도 백성들 죽이는 건 뭐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죠. 그 당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조조가 청주란 곳에서 황건적 무리랑 만난 적이 있어요. 황건적 무리가 계속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황건적 무리 30만을 포로로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죽이고 일부의 괜찮은 젊은이들은 병사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걸 청주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청주병과 함께 이렇게 천하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이 사실은 서주병 참살 사건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조의 분명한 실수고 이 사람의 어떤 포악한 성격이 드러나는 건 사실이죠. 당신 어쨌든 전쟁 시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결국은 유비 그리고 여포죠. 그러니까 조조가 유비와 여포와 이제 만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 유비는 조조한테 흡수됩니다. 조조 밑에 유비가 있었죠. 그때 조조는 여포를 사로잡습니다. 자, 이 사람을 과연 조조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죠. 내 밑에 데려다 쓰면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잖아, 여포가. 아, 뭔가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살려줄까? 라고 했을 때 조조가 유비한테 물어봤어요. 현덕,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조조가 유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원과 동탁의 예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정원과 동탁의 예가 뭐죠? 여포 저자는 자기 주군이었던 정원과 동탁을 다 죽인 사람이죠. 또 배신하지 않으려는 법이 있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조조는 알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즉시 여포의 목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포는 40대 초반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장안으로 가봅니다. 장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안에서 왕윤이 여포를 꼬드겨가지고 동탁을 죽이죠. 그러면 왕윤은 무슨 생각으로 동탁을 죽였을까? 동탁을 죽이고 나서 여포란 장수 아니면 여러 장수를 자기 휘하에 두고 이 헌제를 끼고 천자를 끼고 천하를 한번 호령해 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왕윤은 그런 그릇이 못 됐어요.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죠. 그때 바로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각사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윤을 죽이고 여포와도 한바탕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포는 동쪽으로 도망가서 원수하고 만나고 또 원소와 만나고 유비와 만나고 그러나 조조한테 죽게 되죠. 자, 그런 사이에 결국은 이 장안이라는 수도가 이각과 곽사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서량 출신 군벌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어린 헌제는 여기에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고향인 낙양으로 옵니다. 아주 어려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고생해가지고 낙양까지 왔어요. 낙양에 와보니 이미 궁궐은 다 불탔고 백성들은 없고 제대로 먹고 살 데도 없어요. 몇몇 부하들이 보호하에 그냥 텐트 쳐놓고 무너진 담장 옆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제를 과연 사람들은 쳐다볼 거 아니에요. 헌제가 과연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 헌제는 사실은 동탁이 세운 황제거든요. 정치적 가치가 있다면 데리고 가서 자기 밑에 끼고 천하 호령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 가치가 없다면 쳐다보지 않겠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이걸 생각한 거예요. 과연 헌제는 정치적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헌제가 정치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헌제를 모셔옵니다. 허창이라는 곳에 궁을 세워주고 그곳에서 헌제가 머물게 하죠. 이미 낙양은 동탁이 다 불질러버려가지고 수도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남쪽에 있던 호도로 와가지고 수도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 헌제라고 하는 이 어린 황제의 가치를 못 봤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동탁이라고 하는 자는 소제라고 하는 전임 황제가 있었는데 소제를 폐위하고 헌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천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천하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한 명인 원소는 저 헌제는 동탁이 세운 황제니까 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유주목이었던 유우한테 당신이 황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떠봤어요. 그랬더니 유우는 나는 절대 황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우는 헌제와 꽤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황족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될 자격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유주목 유우는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말았죠. 그리고 원술이라는 자는 저 헌제도 가치가 없고 소제도 가치가 없고 누가 세우는 것도 안 되겠고 내가 쓰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립을 합니다. 스스로 천자를 참칭을 합니다. 근데 이 천자라는 건요,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천재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거든요. 근데 천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은요, 그러니까 천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은 혈통이 좋아야 돼요. 아무나 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밑에 귀족들, 그 밑에 제후들, 호족들이 지지가 있어야만 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물론 능력과 혈통을 다 갖추면 좋겠죠. 근데 능력을 못 갖춰서도 혈통만 좋으면 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제가 비록 동탁이 세운 허수아비 황제일지라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안 조조 밑에 있던 순욱이라고 하는 책사가 헌제 가치를 인정을 했고, 저 헌제를 데려다가 허창에서 모셔놓으면 분명히 천하를 좌우할 만한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시대를 정확하게 읽었던 거죠. 이게 바로 조조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조는 유비와 함께 해요. 그거를 자주영웅론이라고 합니다. 수를 데우며 영웅을 논하다입니다. 자, 유비가 조조와 싸워가지고 지죠. 그래서 조조 밑에서 한 3년간 있게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둘이서 술을 한잔 하면서 천하 얘기를 쭉 합니다. 자, 먼저 북방에 있는 원소. 저자는 꾸미기를 좋아하고 담력이 적으며 꾀는 있지만 결단력이 없다. 저자가 분명히 세력은 크지만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천하를 차지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원술. 저 원술 저건 무덤에서 해올 것 같다. 곧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기 강동에 있는 손책. 자, 손견의 아들 손책. 아주 젊은 장수였는데 이 사람은 뭔가 이름이 날 것 같긴 한데 아비의 명성에 기댈 뿐이다. 또 유표라는 자가 있죠. 유표도 동안의 황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유표 형주 좌사였는데 이 사람도 실속이 없다. 조조가 이렇게 본 거예요. 또 저기 한중의 장로, 저자도 녹록한 소인배라 입에 담을 필요도 없다. 또 한수, 관중의 항수, 이 자도 뭐 소인배다. 저 익주의 유장, 비록 종실이지만, 유장도 종실이었던 거예요. 이 종실이지만 집을 지키는 개와 다름없다. 욕심이 없다. 뭔가 권력욕도 없고 없다. 그런데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뿐이요. 그대와 나뿐이다. 이건 뭘까요? 사실은 내가 천하의 영웅이다. 내가 천하의 주인이 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조조는 시대를 정확하게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헌제를 없애버리고 나 혼자 천하에 서면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헌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한다면 충분히 세상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때 이제 배포가 있었던 거죠. 이 자주 영웅론에 보면 조조의 배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